강의인 만큼 꽉 채워서 수업을 하진 않을 거고요. 평소보다 짧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태도에 대해서 다룰 텐데요. 태도는 크게 정서인지 행동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대상에 대한 평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태도의 정의를 보고 태도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이 태도를 측정하는 다양한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태도가 과연 행동을 잘 예측을 해주는지, 더 잘 예측해주는 어떤 조건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주제들을 얘기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거꾸로 그러니까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와 같은 주제들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태도가 행동을 예측할 것이라는 전제가 과연 맞는 것인가? 태도를 알면 행동을 알 수 있다고 한다라는 그 생각, 그 전제를 많이 심리학 이론들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맞는 것인지는 이제 경험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뒷받침해야 될 문제겠죠. 1930년대 리처드 라피에르라고 하는 학자는 필드 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답하고자 했습니다. 필드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것들이 통제가 되지 않았고 또 방법론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행동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이제 고전적인 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30년대에 진행된 이 연구는요, 이제 그 시절의 이제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인종차별이 지금보다 훨씬 더 극심했던 사회에서 이루어진 연구였고요. 라피에르는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실제로 인종차별을 얼마나 하는지를 잘 예측해 주는지를 이 필드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커플과 함께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레스토랑, 호텔, 캠핑 사이트의 주인들이 이 중국인 커플을 얼마나 잘 받아주는지, 손님으로 받아주는지를 테스트를 해보죠. 그랬을 때 총 250개가 넘는 사업장을 다녔는데 단 한 군데에서만 이 중국인 부부를 거절합니다. 잽스라고 부르면서, 일본인이라고 부르면서 비하하면서 거절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나머지 250개 사업장에서는 전혀 이런 인종차별적인 행동, 적어도 행동은 관찰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여행에서 돌아온 라피에르는 자신이 다녀갔던 그 호텔이나 레스토랑 여인숙에 편지를 보내고요. 편지를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인종차별에 대한 태도를 측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만약에 중국 손님이 방문을 한다면 받아주겠냐, 손님으로 받아주겠냐라고 물어보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인들은 92%가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인종차별적인 태도가 관찰이 된 거죠. 물론 이 연구의 방법론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 질문과 행동 사이에 시간차가 있죠. 실제로 호텔이나 레스토랑에서 중국인 손님을 받은 시기와 이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한 시기는 다르기 때문에 행동과 태도의 불일치가 이제 시차 때문이라고 볼 여지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는 라피에르와 중국인 부부를 손님으로 받은 사람, 그때 당시에 받은 사람과 편지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에는 많은 허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적인 타당도의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행동 사이에는 이제 괴리가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는 연구로 회자되고 있죠. 그래서 방법론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 태도와 행동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을 제공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늘 언급이 되는 인용이 되는 고전적인 연구로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태도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겉으로 표현하는 태도는 행동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평소 컨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가 실제 컨닝을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컨닝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컨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컨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념과 꼭 일치되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신앙심과 신에 대한 태도 역시 교회를 얼마나 자주 가는지와는 상관이 없고요. 나와는 다른 인종에 대한 태도 역시 그 사람의 실제 행동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60년대 이미 알란 위커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그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메타 분석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의 결과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출판된 총 47개의 연구들을 다 종합적으로 합쳐서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평균적인 효과 크기, 그러니까 correlation coefficient로 봤는데요. 그렇게 효과 크기를 분석해 봤더니 R.3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 0.3이면 보통 작은 효과 크기를 나타내고요. 보통 그 어떤 변인의 그 집단 내의 개인차를 설명을 하는 그 지표는 이제 상관계수의 제곱인 R제곱으로 보는데요. 이제 R제곱 이제 별량을 의미하는데요. 이제 R equal 0.3이라는 얘기는 R제곱이 0.09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동을 설명하는 수많은 요인들 중에 태도가 전체 별량의 10%를 설명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애초에 태도를 매우 강조했던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에게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였죠. 심리학 연구에서 이제 이 행동을 예측하는 태도의 역할은 매우 강조가 되었었는데 그게 전체 별량의 10%밖에 설명을 못 해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알란 위커는 이 심리학 연구에서 이 애티튜드, 태도라는 것은 거의 useless한 개념이다, 쓸모없는 개념이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태도가 행동을 잘 예측을 해줄 때도 있죠. 전반적인 관계가 약하다고 해서 모든 종류의 태도 혹은 모든 상황에서 태도가 행동을 잘 예측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죠. 이런 전반적인 관계가 약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컨디션에서 어떤 조건에서 유독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가 더 강해지는지 혹은 약해지는지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밝히는 것이 또 사회심리학자들이 하는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언제 태도가 행동을 잘 예측을 해줄까? 이것은 첫 번째 요인은 이제 태도의 측정에서 이미 다룬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태도는 행동과 그 가장 관련이 높은 방식으로 측정이 될수록 잘 예측을 해준다. 그러니까 맥락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한해서 특정한 맥락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를 측정을 하면 그 행동을 더 잘 예측을 해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는 인종차별을 반대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매우 일반화된 태도보다는 가령 나는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내 옆자리에 앉는 것이 불편하지 않다와 같이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서 드러나는 태도를 측정을 하면 그 태도로부터 행동이 잘 예측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학기 초반에 봤던 이 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이제 다시 상기를 해보면요. 이 이론에서도 설득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이제 태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시에서처럼 조깅을
하는지, 어떤 사람이 조깅을 하는지를 예측을 할 때 이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태도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피지컬 피트니스,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를 측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전반적인 태도, 신체적인 건강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는 조깅을 하게 될지 말지를 잘 예측해주지 못한다라는 얘기죠. 이거에 비해서 이제 조깅에 대한 태도, 건강에 대한 태도 말고 조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태도를 물어보면 이때 이 태도는 실제 행동을 더 잘 예측해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가령 이번 대선에서 얼마나 투표를 할지 그 행동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태도를 측정을 해본다면 당신에게 정치 참여는 중요합니까? 와 같은 일반적인 질문보다는 당신에게 투표권 행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예측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태도와 행동의 구체성 정도가 비슷할수록 행동을 잘 예측을 해준다라고 볼 수 있죠. 누군가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싶다, 누군가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면 구체적이고 굉장히 특정한 방법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가 행동을 예측을 잘해주는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훨씬 더 구체적일수록 예측력이 높아진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태도가 행동을 잘 예측해주는 그 조건, 또 다른 조건은요, 그 태도의 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강한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행동도 잘 예측을 해주죠. 어떤 태도가 그러면 강한 태도이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태도일수록 강한 태도가 될 가능성이 높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머릿속에서 그 생각에 대한 그 접근 가능성, 액세시빌리티가 높아집니다. 쉽게 그 생각이 떠오르는 만큼 그에 대한 태도의 강도도 역시 세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더 그 신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면 그 신념과 일관된 행동을 더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도가 또 강해지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자기에 대한 그 자각이 높아질 때인데요. 자신에 대한 자각이 높아지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더 강해집니다. 이것은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상과 그리고 자신의 행동, 실제 행동을 일치시키게 하고 싶은 셀프 컨시스턴시에 대한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령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거울을 앞에 두고 시험을 보게 하면 사람들은 거울이 없을 때보다 컨닝을 덜 하고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거울 앞에서는 이제 덜 이기적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거울이 앞에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각, 인식이 더 잘 되고요. 그렇게 될수록 이제 태도가 행동을 더 잘 예측을 해준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강한 태도는 동시에 안정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안정적인 태도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겪은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령 미국에서 인종차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래도 백인들보다는 유색인종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은 이들이 살면서 경험을 통해서 차별로 인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인종차별에 대한 태도가 매우 강하고 그것은 이제 실제 경험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형성하게 되는 태도는 그렇지 않은 태도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만성적이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강력하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제 태도가 행동을 잘 예측해주는 경우는 태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그 측정이 되었을 경우 그리고 강할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요인은 이제 개인의 성향인데요. 특히 그 셀프 모니터링이라는 특성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프 모니터링은 말 그대로 스스로를 모니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자기 인식과는 좀 다른 개념인데요. 자기 인식 self awareness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태도, 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말한다면 셀프 모니터링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비추어질지를 의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셀프 모니터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셀프 모니터링에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행동의 관계를 본다면 셀프 모니터링을 적게 하는 사람들보다 그 관계의 연결고리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셀프 모니터링을 많이 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만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을 맞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태도와 행동의 연결고리는 이들에게 더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태도가 매우 중요한 심리학적인 개념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 위커의 메타 아날리시스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처음에 심리학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아주 그 태도가 행동을 잘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전체 별량의 한 10% 정도 설명을 하더라 라는 거였고요. 물론 방금 살펴본 것처럼 태도와 행동의 연합이 특별히 강한 그런 조건들도 있었긴 했지만 그 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다른 요인들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결정을 하는 데에는 태도 외의 요인들, 다른 요인들도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금까지는 태도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봤다면 이번에는 그 반대의 방향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태도가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겠지만 행동은 태도에 영향을 미치진 않나 이 질문인데요. 이제 이 로버트 에벨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은 매우 잘한다. 아주 잘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것은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오히려 행동이 태도를 더 잘 예측해 줄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언제 행동이 태도를 결정하게 될까? 행동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기도 한다라는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죠. 사람은 자신이 맡은 역할이 기대하는 행동들을 하다 보면 그 역할을 맡기 전에는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생각이나 태도를 하기도 하죠. 태도를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태도가 행동을 뒤따르게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 역할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역할을 처음 맡게 되면 마치 처음 입어보는 옷이 어색한 것처럼 그 역할이 어색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채 그냥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스스로 그 자신이 없는 상태를 겪게 되는데 이제 그걸 두고서는 임포스터 신드롬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들이 많이 겪게 되는 증상인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역할에 따른 어떤 자신의 행동과 태도가 얼추 일치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역할을 편하게 이제 새로운 역할이 편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행동과 태도가 이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 현상이 이제 그 행동이 태도를 예측하는 그 패스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이 역할에 따라서 행동, 심지어는 사람의 인격마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드라마틱한 연구가 심리학에는 존재하는데요. 그 너무나도 유명한 스탠포드 프리즌 스터디, 짐바르도의 스탠포드 감옥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탠포드 프리즌 스터디는 1971년도에 이제 필립 짐바르도라고 하는 심리학자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데요. 짐바르도는 네, 짐바르도는 1971년도 여름방학 때 스탠포드 캠퍼스에서 이 연구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남성들을 신문 광고를 통해서 모집을 합니다. 연구 참여자로 모집을 한 다음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들 중 절반은 간수의 역할을 맡았고 가드의 역할을 맡고 나머지 절반은 죄수의 역할, 프리즈너스의 역할을 맡게 이제 배정을 하죠.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짐바르도는 이 상황을 최대한 리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역할을 최대한 잘 소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데요. 가령 죄수들이 처음으로 이제 그 스탠포드 감옥으로 들어올 때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경찰이 수갑을 채우면 그때 연행되어서 실험실로 오게 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최대한 리얼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고요. 이 사진이 이제 실제로 스탠포드 실험 과정 당시에 촬영된 사진들인데요. 이 왼쪽 위에 있는 이분은 간수 역할을 맡은 피험자이고요. 간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그 아이덴티티를 가리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이제 쓰게 됩니다. 오른쪽처럼 죄수는 흰색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이름이 불려지지 않고 이제 죄수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눈이 가려진 채 감옥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래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수들은 이제 간수들의 지시에 따라서 이런 기압도 받게 되고 푸시업 하는 모습입니다. 이 오른쪽에 이 남성이 짐바르도 교수이고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죄수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모습을 찍은 과정이고, 이제 짐바르도도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처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분도 이제 간수 역할을 담당하게 되기도 하죠, 일시적으로. 이 실험의 결과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험자들이 실험실 감옥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역할에 완전히 동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진짜 감옥을 방불케 하는 그런 역동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간수들은 죄수를 이제 굉장히 폭력적이고 비인격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죄수들은 이 모든 상황이 가짜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항하지 않고 완전히 간수들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진짜 감옥에 지금 갇혀서 풀려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심리적인 고통을 굉장히 심하게 겪고 이제 망상까지 보이는 피험자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2주일 정도로 계획했던 실험이 6일 만에 종료가 되게 되죠. 사실 짐바르도는 원래 계속 이 실험을 2주 채우고 싶어 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우연히 실험실에 들린 여자친구, 그때 당시 짐바르도의 여자친구지만 지금은 이제 미스 짐바르도가 된 분이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헤어지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이 실험이 며칠 만에 다행히 마무리가 되죠. 네, 그래서 물론 이 연구는 윤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방법론적으로도 매우 문제가 많은 연구입니다. 실험이라고는 부르나 짐바르도는 이것을 익스페리먼트라고 부르긴 하지만 이 연구는 이제 뚜렷한 가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가설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설계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험이라기보다는 시뮬레이션에 가깝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매우 강렬했죠. 사람의 본성 혹은 천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구나 역할에 따라서 얼마든지 폭력적인 간수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도 있다.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 사람의 태도 혹은 성격까지 결정이 된다라는 가능성을 제안한 연구였었습니다. 물론 이 연구에 대한 그 신빙성을 제기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이 많은데요. 이제 그거는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이제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진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익스페리먼트라는 영화인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같은 행동이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떠한 이유에서 태도는 행동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프리츠 하이더라고 하는 학자는 이를 이제 균형 이론으로 처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40년대 굉장히 오래된 이론인데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이분은 독일 사람이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MJ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MJ가 JL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종의 밸런스를 맞춰야 할 압력 혹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좋아하고 싶은 그런 프레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들의 태도가 이제 변화한다라는 주장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MJ를 너무 싫어하는데 MJ가 JL을 너무 좋아한다. 이럴 때 나는 JL을 전혀 모르긴 하지만 이럴 때는 내가 싫어하는 MJ가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하게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도라는 것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주변과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유동적인 것이다라고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태도와 행동 사이에는 이제 어떠한 안정적인 관계라는 것은 없다라는 점을 암시해주는 이론입니다. 이제 이 이론은 이제 40년대 독일에서 나왔던 것이고요. 이걸 대인적인 혹은 사회적인 관계로 설명을 했다면 이제 이게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 밸런스 개념이 개인의 내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그 유명한 인지 부조화 이론인데, cognitive dissonance, 인지 부조화 이 이론은 사회심리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유명한 이론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을 배운 사람이라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제 cognitive dissonance는 알고 있죠. 리온 페스팅거라고 하는 학자가 이 현상을 밝히고 검증했는데요. 인지 부조화 이론이 특히 또 주목을 많이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심리학이 그때까지 많이 받고 있는 비판 혹은 뭐 지금까지도 많이 받고 있는 비판 혹은 오해를 가장 잘 정면으로 반박해주는 이론이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은 그 뻔한 것에 대한 학문, Study of the Obvious라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했었죠. 워낙에 보통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심리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얼마든지 인사이트가 있는 내용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내용들인가, 당연한 것 아닌가 이런 비난을 쉽게 받는 학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 사회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연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콤플렉스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고 좀 반전이 있는 연구를 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죠. 그런데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이 바로 이러한 사회심리학에 대한 비판을 가장 성공적으로 대응한 연구이기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연구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지 부조화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이론을 입증한 페스팅어의 실험 절차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인지 부조화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들 중 가장 유명한 연구는 Induced Compliance Paradigm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연구입니다. 번역을 하면 이제 유도된 응종, 준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아주 서틀하게, 미묘하게 티 안 나게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태도 혹은 가치관을 반하는 가치관과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그들 내면에서 불일치를 경험하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믿음이나 가치관을 바꾸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의 실험 절차를 이해를 하면 이 방법이 왜 Induced Compliance Paradigm이라고 불리는지 더 잘 이해가 될 거라고 믿고요. 이제 이 연구 절차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9년도에 이루어진 페스팅어와 컬 스미스 연구인데 이 연구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습니다. 먼저 학생들을 이렇게 실험실로 불러서 굉장히 지루한 과제들을 시켜요. 연구 참여자들에게 나사를 이렇게 구멍에 넣고 90도씩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한 바퀴 돌리는 그런 테스트를 한다던가 아니면 실타래를 한쪽 접시에서 다른 쪽 접시로 옮기는 매우 쉽고 지루한 매우 반복적인 과제를 1시간 동안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런 실험을 다 마친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라 실험자가 피험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죠. 사실은 이 연구는 통제 조건이 있고 실험 조건이 있는데 당신은 지금 통제 조건에 있었다. 근데 실험 조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연구 보조원이 이 실험이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라고 미리 설명을 하고 참여를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연구 보조원이 늦어서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없는 상황인데 혹시 다음 피험자에게 당신이 이 실험이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리고 이제 연구 보조원이 해야 될 일을 당신이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험자들은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이제 조건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 대가로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20달러를 받게 됩니다. 50년대 대학생들의 20달러는 굉장히 많은 돈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연구의 이제 마지막 절차인데요. 이 피험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과제가 실제로 얼마나 재미있었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얼마나 즐겁게 이 과제를 했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연구 참여자들은 매우 지루한 과제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제에 대해서 재미있다고 느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험자의 부탁을 받고 다른 연구 참여자들에게 이 실험이 매우 재밌었다, 즐거웠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죠. 결과는 어땠을까? 1달러를 받은 사람들과 20달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더 과제를 즐겼다고 대답했을까요? 이때 페스팅거가 연구를 했을 당시에 심리학의 어떤 풍토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50년대에는 스키너나 왓슨과 같은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이 대세였었어요. 이들의 가장 중요한 전제는 보상이 행동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려면 리워드를 줘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말게 하려면 처벌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가 있어야 사람이 움직인다라는 행동주의적인 관점이 이제 대세였는데 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보상이 많을수록 행동이 강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1달러를 받은 사람들보다는 20달러를 받은 사람이 이 과제를 더 즐겁다고 생각하는 게 더 직관적이겠죠. 그러나 결과는 이와는 정반대였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20달러를 받은 사람들보다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이 과제를 더 많이 즐겼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보상 행동 간의 그 행동주의적인 관점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먼저 1달러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20달러를 받은 사람들도 그렇고 두 조건의 피험자들은 모두 굉장히 지루한 과제를 했고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것과는 다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2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진짜 속으로 생각했던 것은 솔직히 이 과제가 매우 재미없었다라는 것인데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 나는 이제 대가로 20달러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이들 역시 자신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한 상황인데 그들의 경우에는 이 행동에 대한 이유가 상대적으로 빈약합니다. 내가 실제로 하고 있는 생각과 다른 행동을 했는데 그 대가가 고작 1달러였다. 1달러는 자신에 대한 행동의 이유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때 본인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한 상황에서 마땅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경우 이처럼 이때에는 이 생각과 행동의 괴리를 해소하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달러를 받았던 사람들이 20달러를 받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이 과제가 재미있다고 생각을 바꿈으로써 자신의 불일치를 줄인 거라고 설명을 할 수 있죠. 네, 다시 정리를 해보면 20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의식의 흐름을 보였을 것입니다. 이 연구가 너무 지루하다.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 연구가 굉장히 재밌다고 말해버렸다.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나 나는 이 거짓말의 대가로 20달러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1달러를 받은 사람들은 고작 1달러를 받고 자신의 태도와 다른
그런 행동을 해버렸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이제 충분히 합리화가 되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생각과 행동의 어떤 괴리로 인한 부조화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 부조화를 줄이는 불일치를 줄이려고 하는 동기가 생기게 되는데 이미 벌어진 행동을 바꿀 수는 없으니 생각을 바꾸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태도를 바꿈으로써 이 불일치를 줄이고자 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오리지널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 이론을 정립을 합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죠. 우리 안에 어떤 충돌하는 일관적이지 않은 생각들이 있는 경우에는 긴장이 생겨난다. 사람들은 이제 컨서넌스, 그러니까 일관성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느끼지만 비일관성은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한다, 받아들인다. 태도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이제 머릿속에서는 다 이게 인지로 지각이 되겠죠. 이런 생각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긴장을 자아내는데 그때 이제 심지어 생리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 이런 불편한 상태를 사람들은 해소하고 싶어하고 이 해소하는 방법으로서 이제 행동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태도를 바꾸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지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부조화한 경우 태도를 변화시킴으로써 불일치를 해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인지 부조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온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은 태도가 행동에 의해서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기제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